일단 뭔가 시작하면서 흥미를 가져야죠. 지난주에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한번 찾아보셨나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못 찾아보셨어요? 아직 안 찾아보셨으면 오늘이라도 한번 집에서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서울시 기본계획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이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지향하고 있고 서울시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걸 알고 가면은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물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한번 꼭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해서. 기회가 되면 국토종합계획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국토종합계획. 지금은 당장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자꾸 이제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갖다 들은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하시고 인터넷 사용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우리가 부동산 공법은 어떤 법률이라고 그랬나요? 부동산 공법은 한 개의 단일한 법률이 아니라고 그랬죠. 부동산과 공법이란 두 개의 개념이 결합되어진 합성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 전체가 위에서 명령을 하고 개인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상명하복관계, 상하관계, 수직적 관계 이런 관계를 정하고 있으면 전부 다 부동산 공법이다. 이런 부동산 공법은 무려 몇 개나 된다고요? 약 150여 개의 법률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법률 밑에는 뭐가 있다?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밑에는 시행 규칙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뭐가 있다? 조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자, 이 부동산 공법 150여 개 법률에서 전체가 출제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에 출제는 보면 총 6개 법률이 출제된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 전반을 다루고 있는 법률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신도시 개발 절차를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세 번째, 재개발이나 재건축 절차를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그리고 네 번째, 건축물 건축하는 일반법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 중에서도 집단적인 주택, 20호, 20세대 이상의 집단적 주택 건설을 목적한 주택법. 그리고 농지관에서 농지법. 이렇게 6개 법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동산 공법은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그랬나요? 성격. 첫째,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이다. 그 중에서 주로 뭐? 토지. 두 번째, 이건 행정법의 일종이다. 그래서 행정관청과 일반 국민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행정법적인 기초 이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소 어렵게 느끼고 있다. 세 번째, 계획법이다. 계획, 정책이죠.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공부하고 있는 법률이 우리 부동산법이다. 네 번째, 규제법이다. 주로 뭘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이 규제는 어떤 목적의 규제다? 주로 공공복리, 함께 더불어 잘 살자는 공공복리를 우리가 목적으로 한 규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공법 일반적인 특징이었고요. 또 부동산 공법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행정계획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행정계획. 그래서 행정계획은 제일 위에 무슨 계획이 있었다? 국토종합계획. 그 밑에 무슨 계획? 광역 도시계획. 그 밑에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 속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자, 이런 행정계획 상호간에는 위계질서가 있다고 그랬죠. 위계질서. 어떤 계획이 상위계획이고 어떤 계획이 하위계획이다. 그러면 상하 위계질서가 구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네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적합하게 수립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그러나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위반됐다고 해서 하위계획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위반되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취소나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네 번째, 취소 변경을 하기 전까지 서로 충돌하게 되면 항상 뭐가 우선이다? 상위계획이 우선이다.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아들, 딸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 아들, 딸은 가급적이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근데 말을 안 듣고 부모님 의견과 충돌이 있었다서 너는 무조건 무효야.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취소나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어쩔 수 없다. 그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좋다. 이거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행정계 위기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계획은 크게 기간에 따라서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세 가지 계획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장기는 몇 년? 20년 보통. 중기는 10년, 단기는 5년이나 5년 미만의 계획을 말한다고 그랬고, 중장기 계획은 통상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해서 정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주에 계획 중에서 비구속적 행정계획과 구속적 행정계획. 이거 공부하셨죠? 안 왔네? 비구속적 행정계획, 구속적 행정계획. 자, 이건 아직 안 왔네. 자, 그럼 지난주 여기까지 공부했나? 예,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동산 공부 일반적인 내용들을 쭉 다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본 진주에 들어가서 교재를 한번 보시면 우선 229쪽에 가면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용어 정의.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부동산 공법에서 나오게 될 용어들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부 다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죠. 그 용어들이 사실상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용어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거기다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건 이제 간단히 지난주에 나왔었죠. 우선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장기니까 통상 몇 년? 20년. 방향 설정이니까 뭐다? 청사진. 청사진은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 없다?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는 못해요. 항상 청사진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적인 효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방향 설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광역도시계획이 어디에? 광역시의 장기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아니죠. 예? 광역시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광역계획권. 자, 이 광역이란 얘기가 들어가면 보통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었을 때 광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게 뭐다? 광역계획권.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의 방향 제시, 이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부산, 마산 광역계획권, 군산, 창항 광역계획권, 원주, 평창 광역계획권. 여기를 묶어서 그 전체를 그 2개를 묶어서 어떻게 앞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간혹 문제에서는 말이죠.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시에 장기발전의 방향 설정 맞나요? 아니죠. 광역시 아니고 광역계획권. 요것만 좀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나오죠. 자, 우선 지난주 우리가 도시 군 계획이라는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도시군계획. 여기서 우리가 도시군 하면 도시군은 어디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군. 원래 정확하게 우리가 도시하면 5개 지역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도시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흔히 도시라고 그래요. 도시. 그런데 여기다 군을 붙이면 군까지 묶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걸 앞으로 우리는 흔히 우리 공법 시간에 6개 관할 지역이다. 6개 관할 지역. 이런 표현 앞으로 자주 쓸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시죠. 재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도시하면 군까지를 묶어서 그냥 도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작년부터 군을 분리시켜서 군은 도시에서 분리시켰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군은 도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군은 몇 개? 도시는 5개 지역인데 그러나 수험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도시군 나오면 그냥 도시 해가지고 군까지 묶어서 6개 지역을 도시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는 앞으로 도시군 하면 그냥 도시에서 도시하면 몇 개죠? 6개 행정구역을 말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도시군 계획은 이 6개 도시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는 크게 두 가지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무슨 계획이 있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요. 기본 계획. 두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요. 여기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기 계획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이건 청사진이라고 그랬죠. 이건 비구속입니다. 여기서는 비구속이라는 건 뭐냐 말이야. 앞으로 행정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이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나눠져요. 여기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고 행정관청의 내부적 구속력만 갖는다. 이게 비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예컨대 아까 국토종합계획 나왔죠? 국토종합계획은 전국 국토개발 20년짜리 청사진이잖아요. 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떤 도시의 20년짜리 청사진이죠. 이 막연한 청사진만 가져온 일반 국민에게 이렇게라 저렇게라 구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 비구속적 계획.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6개 도시에 20년짜리 장기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자, 단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읽어요. 보세요. 군을 빼고 나머지 5개 있죠. 5개를 읽을 때는 도시를 들어가고 군을 빼줍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도시 계획,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서울시 도시 관리계획. 그리고 서울시 도시 군 그러면 돼야 안 돼. 서울시 군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5개. 자, 부산광역시 도시 계획, 부산광역시 도시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도시 관리계획 이렇게 읽어요. 그러나 군이 들어갈 때는 도시를 빼줘야 되겠죠. 양평군 계획, 양평군 기본계획, 양평군 관리계획, 평창군 계획, 평창군 기본계획, 평창군 관리계획. 앞에 도시를 붙일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20년짜리 청사진에 맞춰서 나오는 이게 뭐다? 이제 이건 중기계획입니다. 중기는 통상 몇 년? 10년 단위 계획이에요. 이건 구체적 계획입니다. 구체적 계획. 그리고 이건 뭐다? 구속적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의 구속력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는 크게 두 가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도시에 20년짜리 청사진이 되는 계획이 뭐고? 기본계획이고, 그 청사진에 맞춰서 이제 그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구체적 계획을 말한다? 관리계획이라고 해요.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래서 기본계획은 20년짜리 청사진, 관리계획은 10년짜리 구체적 계획. 그래서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도시 2번에 도시군계획은 제일 돼 보니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관할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발전의 방향제시죠.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이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장기발전의 방향제시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이 뭐가 된다? 지침이다.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나오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6개 도시에 이건 10년짜리 중기계획이고 구체적 계획이고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은 무슨 구속적 계획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세부적인 내용 뒤에서 다시 볼 테니까요. 자,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제 이번에 국토 용도 구분부터 보겠습니다. 국토 용도 구분. 자,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중개업을 할 때나 토지를 사고 팔 때 토지가 나오면 우리는 흔히 그 토지의 가치를 뭘로 많이 판단합니까? 토지. 여러분이 땅을 산다. 그러면 대뜸 중개사무실 들어가서 뭘 물어보죠? 용도?
용도를 물어봐요? 그러면 대단해.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안 받을 뻔해. 들어가서 대뜸 물어본다는 얘기가 평당 얼마 가죠? 평당 얼마 가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적어도 토지를 논할 때 절대로 평당 얼마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땅이 평당 얼마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나는 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는 문외한이다. 문외하니까 나를 마음 놓고 사기쳐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기쳐도 좋다라고 했으니까 상대방 사기를 쳐야지. 그렇죠? 땅은 말이죠. 가장 많은 사기꾼들 땅 사기꾼입니다. 땅에서 사기꾼이 참 많아요. 각종의 사기꾼들이 많지만 그렇죠? 왜 땅에 대해서 사기가 많느냐? 이런 거죠. 첫째, 땅은 사기를 치기가 좋아요. 왜 사기치게 되냐? 상대방들은 대부분 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만난 사람은 거의 99.9%가 땅에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 제가 여러분 가지고 땅을 사기다 땅을 치겠다. 그러면 여러분 땅에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는 가서 딱 보는 순간 이 아파트나 전 아파트나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전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사기칠 게 별로 없어. 평당 32평은 가격이 얼마 딱 나오니까. 근데 땅은 평당 10,000원 가는 땅을 100만 원 해도 상대방은 속아요. 100만 원짜리 땅을 10,000원이라 해도 속아요. 이게 땅입니다. 그리고 땅은 말이죠. 겉으로 보여진 모습하고 가격하고는 전혀 다른 게 또 땅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경치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그런 점이 야 땅 좋은 데다. 그러면서 보면서 야 여기다 전원주택 하나 지어놓고 살면 그림 같은 짓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땅 좋은 땅이다.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북한산 청와대 인근에 있는 북한산 같은데 인왕산 그 뒤에다가 단독주택 하나 지어서 전원주택 지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청와대 바로 있는 뒷산. 그렇죠? 가장 좋죠. 그런데 거기는 지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야. 보기 좋다는 거하고 토지 가격은 전혀 다른 게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땅은 대부분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기치기에 좋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기를 쳐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땅입니다. 왜 문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평당 10만 원짜리를 10,000원짜리를 저한테 100만 원 샀어.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땅값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겠죠. 계속 기다리는 땅값이 안 올라. 그럼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하겠죠. 전화해가지고 아니 이거 땅값 오른다 그러는데 왜 땅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땅은 묵혀놓는 겁니다. 땅은 지금 당장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5년 뒤, 10년 뒤를 내고처럼 진득이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 한마디만 딱 끝나요. 그럼 여러분 저 말을 또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기 시작해. 기다린다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땅이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드디어 알았다. 그래서 그때 저한테 전화했을 때는 저는 온데간데 없어. 10년 뒤까지 제가 거기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은 사기를 치기도 좋고 사기쳐도 상대방이 사기다 했던 사실 10년 동안 모르게 되고 그리고 알았을 때는 이미 어때요? 문제가 안 된다 말이죠. 네. 그래서 땅은 사기치기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할 사실, 다시 말해서 아까 평당 얼마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상대방이 마음 놓고 날 사기쳐라 이런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토지를 얘기할 때는 평당 얼마 갑니까? 이렇게 절대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용도라는 겁니다. 용도. 용도 지역이라는 것인데 말이죠. 전국 우선 우리 오늘 관련 국토계획법.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용도가 크게 사용도, 구지역이라는 게 나와요. 사용도, 구지역. 자, 지금 여러분 교재는 지금 현재 제가 사용도 지역만 간단히 적어놨어요. 오늘은 크게 무리하지 말고 사용도 지역. 그러면 사용도 지역인데 이 사용도 지역은 어떠냐? 첫째, 도시 지역. 두 번째, 관리 지역. 세 번째, 농림 지역. 네 번째,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전국은 크게 4개 용도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전군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호적 크게 4개 용도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4개 용도지역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느냐? 기준하게 되면 이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이냐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이냐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이냐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이냐 이걸 가지고 이걸 나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시적은 개발입니다. 관리적, 자 농림적 보전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적 보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그 지역의 용도적이 농림적이다 자연환경 보전적이다.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하면 그 땅은 개발이 안 된 땅이야. 개발이 안 된 땅이면 그 땅 사시면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네? 개발 안 되니까 가서 농사 지면 될 거 아니야. 자연환경 보전이가 가서 바라보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토지를 사고 팔 때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가서 바라보기 위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투자 가치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토지를 투자 가치를 놓고 얘기할 때는 절대 농림지나 자연환경 보호전의 땅은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새카만 농민대에서 농사 짓고 살든가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더덕 캐고 살든가 둘 중에 하나는 모르겠지만 안 그렇죠? 이 지역은 뭐냐? 짬뽕입니다. 보전 플러스 개발. 우선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지를 매입할 때 적어도 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산다 그러면 적어도 무슨 지역? 도시지역이거나 관리지역은 돼야 되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때는 전혀 개발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3개 지역을 묶어서 흔히 뭐라고 하냐 이걸 비도시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금방 또 혼동이 오겠네요. 아까 우리가 도시 공부했죠. 도시죠. 도시와 도시적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는 뭘 말하냐? 도시는 행정구역 도시를 말해. 행정구역 도시는 어디 말한다? 5개 지역. 여기까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시까지를 도시라고 한다고. 행정구역. 그런데 도시지역이라는 건 뭐냐? 행정구역을 말하는 게 아니죠. 도시지역은 그 토지 쓰임새가 앞으로 개발할 지역이거든요. 자 일단 도시적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적이 뭐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인구와 뭐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또는 밀집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뒤에 보니까 뭐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근데 키포인트는 개발이기 때문에 개발까지만 기억하세요. 앞으로 도시지역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 개발이 필요한 지역. 개발에다 키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지역이야. 그러면 도시와 도시지역은 다르죠? 자, 구는 도시야 도시가 아니야? 군은 도시가 아니죠. 군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군에도 도시지역이 있어 없어? 도시지역. 군에도 개발이 필요한 도시지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도시는 행정구역 5개를 말하고 도시지역은 토지의 쓰임새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군은 행정구역 도시는 아니지만 그 군적으로 도시지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농림지역이 뭐냐? 여러분 농림지역. 농림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농림지역? 농림지역 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입속에서 빙빙 도는 얘기가 있죠. 농사 짓는 지역.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근데 적어도 앞으로 농림지역 하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건 앞으로 농림을 뭐 한다? 진흥시키고요. 산림을 보전,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살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된 적이 농림적이다. 이렇게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적이 여기 속하냐? 그러면 여러분 말이죠. 농림적은 지목이 주로 뭐가 될까요? 농지나 임야겠지. 그렇죠? 농지나 임야가 농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농지나 임야 중에서 농지 중에서 이런 농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업 진흥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농업 진흥지역. 그 농지. 산지 중에서 여러분 보전산지라는 게 있어요. 보전산지. 자, 이런 적이 농림지역이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자, 그러면 앞으로 농지. 우리 농지법에 가면 말이죠. 농지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농지의 종류. 첫째, 농업 진흥지역의 농지와 농업 진흥지역 외 농지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농지는 무슨 농지와 무슨 농지로 나눠진다?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지역. 농업진흥적인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나눠집니다. 이건 어떤 기준에 따라 나온 것이냐? 농업진흥지역은 오직 농림업의 진흥이야. 농사 짓자는 거야. 다시 말해서 농지 중에서 객토사업이 됐다든가 경지 정리사업이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주 우량한 농지 있죠.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경제는 잘 되는 이런 농지. 이런 농지를 뭘 한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농업진흥지역에서 들어가서 뭐만 해야 돼? 농사 짓고 살아야 돼. 절대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입니다. 반면에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그러면 이건 농림업진흥시키면서 필요하면 개발도 가능하다. 이게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입니다. 여러분 전에 절대 농지, 상대 농지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대 개발이 안 된다. 농업진흥지역.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상대 농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업진흥적인 농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개발이 가능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전국에 산지는 말이죠. 우리 산지관리법이 있는데 산지관리법이 다시 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떻게?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는 나와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여러분 보전산지라는 것은 오직 산 중에서 산지를 뭐만 하자? 보존만 하자. 개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휴양림 들어보셨죠? 휴양림 개발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준보전산이는 보존하다가 필요하면 개발도 가능하다. 이게 준보전산입니다. 자, 그래서 산지 중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산지가 보전산지, 개발이 가능한 산지가 준보전산입니다. 자, 여러분 농지산지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죠? 왜냐? 토지를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대부분 농지나 임야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만 알고 있어도 보통 사기를 안 당하죠. 여러분들은 혹시 옛날에 기획부동산들 있죠? 기획부동산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땅 사신 분들 계시죠? 그러죠? 어디 강원도 평창에 좋은 땅이 있는데 가게 싸게 나와서 이거 좀 사두시면 돈 될 겁니다. 해서 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셨죠? 이렇게 샀던 땅들이 전부 다 어떤 땅이냐? 어떤 땅?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산지 중에서 보전산지역. 이런 땅들은 평당 2만원, 3만원짜리를 갖다 쓰면 평당 30만원, 40만원 이렇게 팔았던 거죠. 그게 바로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이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땅 좀 사세요 했을 때 왜 속았어요 여러분이? 평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속았던 거예요. 네. 그때 뭘 물어봤어야 돼? 평당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에서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고 어떻습니까? 이제 전술 전략을 써가지고 상대방을 속인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래요?
좋습니다. 땅 좀 사줘. 나 땅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데.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보세요. 자, 농림업진흥이죠? 산지보전이죠? 보세요. 농림업진흥. 농업진흥이죠. 산지보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 하면 농림업을 진행시키고 살림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농지 중에서는 주로 농업진흥지역, 산지 중에서는 보존산지가 여기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개발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농림지역 하면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다. 반대로 농업진흥적 보존산지, 농업진흥적인 농지, 보존산지, 산지 그러면 이건 농림지역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땅을 사서는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사신 땅 분명히 이 땅일 거야. 그렇죠?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을 사세요 하고 전화 왔을 때 뭘 물어봤어요? 그래요.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인데요? 그럼 보통 그 사람들 얘기 안 해줍니다. 왜? 그 사람들 잘 몰라. 왜 땅을 팔라고 교육시킬 때 그걸 잘 안 가르쳐줘요. 근데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물으면 턱밀며시 농림지역이나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일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아 그래요? 그럼 거기가 지목이 농지입니까? 임야입니까? 그럼 그 사람이 임야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무슨 임야죠? 보존산지입니까? 준보존산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상대방이 됐어요? 하고 끊어버릴 겁니다. 에? 이 사람 땅에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 사기 안 통하거든. 근데 평당 얼마 갑니까? 그러니까 한 건 잡았다고 한 거예요. 기획부동산 사기친 땅이 전부 다 이 땅입니다. 예.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알았어도 여러분이 어때? 기획부동산 속진 않았어. 예. 오늘 수학료 다 뺀 거야 이제. 아셨죠? 그래서 농림지역이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면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6가지를 보전하고요. 1가지를 보호 육성. 6가지를 뭐 하고? 보전하고 1가지를 뭐 한다? 보호 육성한다. 보전, 보호 육성. 이런 목적으로 지정된 것이 자연환경 보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정확하게 7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보시죠. 자연환경. 두 번째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뭐한다? 보전, 보존한다. 동그라미. 수산자원을 뭐한다? 수산자원 보호 육성, 보호 육성이다. 동그라미. 보호 육성. 그러니까 앞에 6이죠. 자, 먼저 뭘 보존한다? 첫째,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대표로 어떤 지역이라니까? 자연환경이 빼어난 지역이라는 얘기죠. 국립공원, 설악산, 지리산 이런 공원지역들이 전부 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 안 됐잖아요. 두 번째, 수자원. 수자원이 뭐다? 수자원? 물이야. 물.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통 뭐가 건설되죠? 댐 건설되죠. 그래서 댐 건설된 인근지역은 대부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청평댐, 화천댐인데. 세 번째, 해안을 보존한다고 그랬죠. 어디? 아름다운 해안 한려수도, 남해안 다도해. 거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요. 생태계를 보존한다. 생태계를 보존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 늪지대 같은 데 오포 늪지대. 저기 순천만, 응? 을숙도, BM의 뭡니까? 거기 비무장지대 같은데. 상수원을 보존한다. 상수원 보존하면 가장 대표 어디? 양평, 팔당호 주변. 문화재를 보존한다. 문화재 있는 곳이죠. 남한산성 같은데. 이런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한다고 그랬죠. 수산자원은 뭐냐? 수자원과 달라요. 아까 수자원은 물이라고 그랬죠. 수산자원은 뭐냐면 물에서 나오는 각종 어패류, 해조류를 말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뭐예요? 김, 광어, 우럭, 전복, 응? 이런 것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여수 앞바다, 완도 앞바다, 거제 앞바다 이런 지역에 지정되는 게 뭐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면 지정 목적 7가지다. 6가지를 뭐하고? 보존하고 1가지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입니다.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2개 중에서도 가장 철저하게 개발이 금지되어 있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거의 개발이 안 돼요. 현행형 보전적. 그 다음 관리적. 관리적이 뭐냐? 여러분 관리적이 뭐냐 그러면 관리적은 이렇게 하세요. 관리적이 뭐냐 그러면 그냥 관리가 필요한 지역. 네? 뭐라고요?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 지역이 종전에 여러분 준도시적과 준농림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준도시적, 준농림적이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의 주범이 됐기 때문에 그 준도시적, 준농림적을 없애버리고 관리적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관리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앞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대봐세요. 어떻게 관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뭐라고? 다시기를 세 개로 나눠서 말이죠. 첫째, 계획관리죠. 두 번째, 생산관리죠. 세 번째, 보전관리죠. 이렇게 나오세요. 무슨 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 계획. 개자 돌림이죠. 어디로 가느냐? 너는 이쪽으로 가. 무슨 말이다? 계획관리적은 도시적처럼 관리해주겠다는 겁니다. 도시적에 준해서. 이 적은 비록 도시적은 아니야. 도시적은 아니지만 앞으로 도시적이 될 것을 감안해서 도시적처럼 도시적에 준하여 도시적에 버금가도록 관리하겠다. 이게 계획관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적이에요. 그 다음 생산관리라고 했죠. 생산 무슨 냄새가 나요? 농림적인 냄새가 나죠? 생산.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 그러면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라는 것은 비록 이 지역은 농림지역은 아니지만 농림지역처럼 관리되겠다. 그럼 농림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이 규제 내용이 비슷해요. 앞으로. 그 다음 보전관리. 보전이지 보전? 보전은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입니다. 그럼 보전관리적. 자, 개발이 된 이 두 개는 보전이죠.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관리적 하면 무슨 적이다? 관리가 필요한 적이다. 어떻게 관리가 필요한데? 라고 물어보면 계획관리적은 도시적에 준하여, 생산관리적은 농림적에 준하여, 보전관리적은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이 지역 가운데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되려면 도시지역이든가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도시지역을 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발의 목적이 뭐냐? 어떤 목적으로 개발했다 했어요? 자, 주, 상, 공, 녹 이렇게 나눠집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적, 주상공 이렇게 나눠져. 주택용지로 개발한다, 상업용지로 개발한다, 공업용지로 개발한다. 그러죠? 녹지역은 어떻습니까?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좀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녹지역은 도시지역 가운데서도 비교적 개발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럼 앞으로 전국은 크게 4용도,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도시적 몇 개조로? 4개조로. 관리적 몇 개조로? 3개조로. 그래서 도시적이 넷, 관리적이 셋, 7에다 8, 9. 전국은 크게 4용도, 구지역으로 나뉩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는 이 용도지에 지정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의 신분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되죠? 족부, 호족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렇죠? 땅의 신분은 뭐에 따라서 결정되느냐? 용도지역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용도지역. 호족이 좋아야 돼요. 호족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땅은 모두 하나의 호족을 갖는 겁니다. 사람도 호족을 2개, 3개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알고 싶으면 호족을 띄워보면 되고 땅을 알고 싶으면 앞으로 어떻습니까? 용도지역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토지는 이 하나의 용도지역을 갖고 이 용도지역에 따라서 토지의 투자 가치가 전부 달라지는 겁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종류가 달라지고요. 용도지역에 따라서 몇 %를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이 달라지고 용도지역에 따라서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땅을 논할 땐 평당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지 말고 용도지역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 그래서 앞으로 용도는 4용도 구지역, 4용도 구지역
이 개념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농지와 산지 이 개념은 꼭 기억하시고 그죠? 오늘 요것만 잘 기억하셔도 1년짜리 수강료 뺀 거야 지금. 아셨죠? 평생 살아면서 땅 가지고 사기당할 일은 없다 이 말이지. 사기치는 땅이 전부 다 뭐다? 농림지역. 응? 아니면 여기 나오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문제. 아 선생님, 저는 땅을 좀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 이 땅값이 전혀 오를 생각을 안 해요.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제 땅에 들어갔는데도 저는 돈을 내고 들어가요. 돈을. 어디 있는데 우리가 남원 근처에 지리산의 땅을 사는데 거기가 어디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요. 자연환경 보전 땅값이 올라요? 전혀 오르지 않죠. 근데가 국립공원이니까 자기가 들어가면서도 저희도 자기가 입장료 내고 들어간다. 세상 이런 법이거든요. 저한테 따지세요. 그죠? 그분이 어떻으면 이걸 알겠네 말이지. 예. 그래서 이분이 어떻으면 이 강의를 1시간만 들었으면 그 땅 하나 샀을 텐데.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이 용도지가 가장 중요한 신분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국토개발법상 사용도, 구지역, 용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정도 되면 이제 개발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딱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 할 수 있냐? 농, 어가, 주택. 아니면 초등학교. 이 두 가지만 가능해요. 농어가 주택이나 초등학교는 가능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자연환경 보전 땅 사주고 거기다 뭐 초등학교 할 일 있어요 여러분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농어가 주택밖에 없습니다. 농어가 주택. 그럼 농어가 주택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가축 키우면서 거기서 주택 건축하는 그 정도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정도만.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환경 보호된 땅을 사게 되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제가 지리산을 한번 가니까 말이죠. 지리산에 가면은 지리산의 저쪽 그 성삼지를 넘어가지 들어가면 거기에 아주 그 깊은 계곡의 마을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지나다 보면 팻말이 뭐로 붙었냐면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팻말이 붙어 있어요. 하늘 아래 첫 동네. 지리산 그 높은 그 계곡 정도에 거기에 어떻습니까? 마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산유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늘 안에 첫 동네라는 마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 거기를 이제 가끔 이렇게 처음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아주 깊은 산 중에 계곡물도 아주 좋고 말이죠. 아주 조용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를 알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끔 거기를 가는데 그 다음부터 요즘에 가보면 요즘에도 아무튼 사람들이 하여튼 발길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조금만 알려지면 금방 사람들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거기를 오염을 시켜놨죠. 요즘에 가보니까 좀 복잡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처음에 거기를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아주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년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집들이 말이죠. 그 안에 집들이 있는데 전부 개축을 했어요. 개축. 깨끗하게 개축을 해가지고 거기다 민박 사업을 해요. 민박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보니까 그 밑에 송어 있죠. 송어. 계곡에다 송어를 키워. 송어 양식. 그리고 닭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닭을 잡아서 닭도리탕을 해주고 말이죠. 송어에서 회를 떠주고 그다음에 민박을 시키고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그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기가 국립공원적인데 그 사람들한테 거기가 자연환경 보전지가 모를 것 뻔하니까 여기가 국립공원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집들을 깔깔만 개출했고 주민들이 여기서 숙박을 하고 있고 말이지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 규정을 알고 있더라고요. 집주인이. 뭐라고요? 농가 주택 아닙니까? 그래요. 농가 주택. 아니 여기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 질 땅이 어디 있다고 그랬더니 보세요 하고 보여주는데 보니까 제 앞에 계곡이 있죠. 계곡 보니까 송어 양식이잖아요. 농어잖아요. 그죠? 농어. 흐르는 계곡물을 막아 거기다가 해가지고 송어를 자연시키면서 그 송어를 갖다 키워가지고 자기는 어때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송어를 키우기 때문에 농어주택이다. 또 집들에 뒤에 보니까 닭을 키우고 있죠. 닭을 산에다 방목을 시켰어 전부 다. 방목을 시켜가지고 방목시키는 닭들을 갖다 잡아가지고 닭도리탕을 해주는 거죠. 닭을 키우니까 뭐다? 농어주택이 돼 말이에요. 농어주택. 그래요? 그럼 숙박업은 안 될 텐데 어떻게 좀 준비해서 숙박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소위 농어가 민박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농어가 민박사업은 사실 숙박업소로 구별 안 되거든요.
수법사인데. 그러기 때문에 농어가 민박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이걸 갖다 이렇게 같이 이 규정을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참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다 살아가는 방법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이 규정을 알고 있더라니까. 농가주택 아니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사용도 구정입니다. 그래서 요건 좀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저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국 토지 가운데 이 도시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정도 됩니다. 17%. 도시적인 비중이 아직은 좀 낮죠. 그래서 비중을 점차 이제 높여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여기까지 사용도 구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용도적은 말이죠. 용도적은 전국에 대해서 지정이 됩니다. 전국에 대해서. 이건 최초로 지정되는 거예요. 용도지역이 제일 먼저 지정이 돼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용도지구라든가 용도구역이라는 것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용도지역은 주로 이건 뭐하고 하느냐. 수평적 규제. 다시 말해서 이건 주로 뭐하고 관련된 말이죠. 토지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주로 토지를 규제합니다. 토지, 땅을 규제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절대 중복지정할 수가 없어요. 중복지정. 같은 지역에 2개, 3개 용도지역은 절대 지정될 수 없다. 사람도 호적이 하나밖에 없죠. 용도지역은 절대 2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시적이면서 관리적, 관리적이면서 농림적 이렇게 지정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국은 4용도 9지역으로 나눠진다. 이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도시지역 가운데 주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과 관리지역 가운데 계획, 관리지역 이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나머지는 개발이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철저히 개발이 금지된 지역이 아니라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가르쳐서 흔히 금단의 땅이다. 금단의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사용도 구적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